plaque of appreciation, Yonsei University, Professor Myung-hee Moon. In appreciation of your plenary lecture given at the 136th General Meeting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I hereby present you this plaque on behalf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October 23rd, 2025, Pil-ho Lee.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조 강연 자장을 맡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강덕진입니다. 발표에 앞서 잠깐 문매 교수님의 연역을 설계 드리고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매 교수님께서는 저희 그 분석화학 분과에 훌륭한 업적을 쌓으셨고요. 그와 관련돼서 오늘 기조 강연을 듣게 돼서 너무 저 개인적으로 영광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저 교수님한테서 학위를 받아서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문미애 교수님께서는 1987년도에 연세대학교 화학과에 졸업하시고, 그 다음에 그 학위 후에 기딩스 랩에 가서, 유타대학교 기딩스 랩에 가서 학위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포스트학 박사학위까지 받으신 다음에 한국에 돌아오셔서 1994년도에 강릉대학교에 첫 부임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교수님께서는 FFF라는 테크닉과 다양한 질량 분석기에 대한 연구에 집중하셨고요. 그다음에 강릉대학교 재직 후에 다시 1999년도에 부산대학교로 이동하셔서 그 학생들 지도와 그다음에 다양한 연구에 연구하셨고, 그 다음에 2003년도에 연세대학교 화학과로 다시 부임하셔 이후에 저를 다시 만나서 저와 같이 재미있는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저희 분과 저희 그 위원님들, 회원님들도 다 인정하겠지만, 저희 교수님께서는 필드 플로우 프랙셔네이션이라는 테크닉을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시면서 또한 질량 분석기라든지 다양한 분석 기술을 개발하고, 분석 기술을 통해서 얻어진 다양한 연구 결과를 메타볼로믹스라는 프로티믹스에 적용해서 훌륭한 연구 업적을 이루셨습니다. 또한 저희 교수님께서는 다양한 사이언티픽 저널인 에디토리얼 보드에 참여하셔가지고 저희 그 한국 과학자들, 분석 과학자들의 다양한 연구에 다양한 기여를 하셨으며, 특히 귀한 거는 아나리티컬 케미스트리라든지 저널 오브 프로믹스라는 저널의 에디토리얼 보드에 참여하셔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2014년도에 그 KCS의 부회장님으로 재직하시고, 또 그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한국질량분석학회의 그 회장도 역임하셔서 어쨌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그 분석 질량분석이라든지 분석 기술에 많은 기여를 하셨습니다. 또 하나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훌륭한 얘기가 뭐냐면, 그 아시안 오셔니아 매스 스펙트로메트릭 컨퍼런스의 커미티 멤버로 활동하셔서 저희 그 한국의 질량분석 기술과 세계 다양한 그 질량 분석 연구자들 간에 원활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저 후배 과학자로서 많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교수님께 짧게 소개시켜 달라고 해서 제가 막 서두르다 보니까 앞뒤가 좀 맞지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오늘 훌륭한 연구 결과 해주신 문미애 교수님 큰 박수와 함께 오늘 톡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먼저 시작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커다란 영광스러운 이런 기회를 주신 화학회 회장님, 그리고 또 운영위원님들, 그리고 귀한 걸음 하셔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회원 여러분, 깊은 감사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목이 지금 조금 길긴 한데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생체 거대 분자들에 대한 분리와 그 안에 있는 오믹스 관련 연구들을 소개를 하려고 하고요. 제목에 필드 플로우 프랙셔네이션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제가 학위 과정 때부터 해왔던 분리 방법이고요. 최근에는 질량 분석기와 같이 연결을 해서 복합적인 시스템들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플로우 필드 플로우 프랙셔네이션 작고하신 이대훈 교수님께서 명명해 주기를 흐름장 분해법이라고 우리말로 지어주셨는데 제가 편의상 빠르게 발음하기 위해서 플로우 FFF로 하겠습니다. 이 분리장치는 크로마토그래피와 거의 유사하고요. 크로마토그래피 시스템을 쓰는데 컬럼을 사용하지 않고 이런 채널을 사용합니다.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생체 뭐 입자들, 그다음에 그냥 일반 그런 파티클 계통, 나노 파티클, 또 세포, 그다음에 고분자 이런 것들 주로 거대 분자들을 분리하는 분리장치고요. 이런 채널은 플라스틱 블록 2개를 이렇게 어셈블하면은 형성되는 이 안에 있는 스페이서 때문에 형성되는 공간, 이게 이제 분리가 일어나는 공간입니다. 시료는 지금 가운데에 주입을 하고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방향으로 플로우가 이동을 하게 돼 있어서 플로우가 시료를 끌고 가는 방식이죠.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바닥에 또 크로스 플로우라고 해서 아래로 내려가는 플로우가 있어요. 이게 시료가 지나가는 것을 느리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이 채널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 두께가 한 200에서 300 마이크로미터 정도이기 때문에 이 정도 얇은 판 사이에서 흐르는 플로우는 라미나 비스커스 플로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플로우 속도가 중간에서 제일 빠르고 벽면에서 가장 느려지는, 이렇게 되면 시료가 어느 위치에서 떠서 지나가느냐에 따라서 이동 속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나노 파티클이나 단백질 같은 것들은 이 안에 시료가 들어가게 되면 이 수직축으로 이동하는 이 플로우 때문에 채널 바닥벽 쪽으로 끌려 내려가다가 동시에 얘네들이 디퓨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이즈가 작은 것들이 디퓨전을 더 많이 빠르게 하니까 더 높은 위치에서 볼트만 디스트리뷰션을 갖게 되고 그 평균 높이가 시료들이 이동하는 평균 속도를 결정하는 포지션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작은 것들이 더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고 큰 것들은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단백질들이 분리가 되면 이런 형태의 크기별 분리가 되고요. GPC하고는 반대 방향의 분리 순서가 얻어지게 되죠. 근데 이런 시스템, 이런 분리가 바이올로지컬 버퍼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생체 입자들 또 생체 물질들을 분리하는 데는 훨씬 더 컴패터블한 조건이 얻어지기 때문에 그런 크로마토그래피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이 FFF 시스템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제가 지금 여기 대상 시료들을 대략적으로 적어놨는데요. 보시면 우리 인체 내에서 얻어지는 뭐 시럼이라든가 살라이바, 또 세포 안에 있는 오가넬들, 그리고 요즘 관심 많은 엑스트라셀룰라 베스클 같은 이런 그 입자 형태들을 분리를 하고요. 이것들을 이제 FFF를 통해서 크기별로 분리를 하게 되면 컬렉션, 회수해가지고 현미경을 본다거나 뭐 2D 페이지를 쓴다거나 또는 LCMS를 통해서 오믹스 연구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 장비를 질량 분석기에, 제가 이제 이쪽 분야 일들을 처음부터 오래 했었는데 질량 분석기랑 연결을 하게 되면 뭐 리피드나 단백질들을 직접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한 플랫폼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처음에 이 연구를 교수가 되고 나서 뭘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때 벌렸던 일이, 지금 기존의 장비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 가지 그 장점이면서도 맹점이 한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시료를 분리하기 전에 시료를 여기 지금 인젝션 포트를 통해서 시료를 주입하게 되면 볼트만 디스트리뷰션 방식에 의한 어떤 스테디 스테이트 이퀄리브리엄을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자의 평형 위치가 딱 고정이 돼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시료를 집어넣고 양쪽 채널 양쪽 끝에서 플로우를 뭐 1:9 정도의 비율로 포커싱을 시켜주게 되면 시료가 이 위치에서 아주 잘 디스트리뷰션을 만들게 돼요. 이걸 하기 위해서 플로우를 한번 껐다가 다시 돌려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베이스라인이 틀어지고 뭐 여러 가지 그 밸브도 사용해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있죠. 저는 이제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넌스톱으로 주입을 하면서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채널 상판에 이런 프릿을 하나 끼워 놓고 이 프릿을 통해서 시료가 들어갈 때 시료가 들어가는 속도보다 한 20배 빠른 속도로 플로우를 밀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컴프레션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료가 이제 거꾸로 이쪽에서부터 들어가게 되는데 이 고환 장치의 그 목적은 플로우 밸브를 돌리는 그런 프로세스를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컨티뉴어스하게 인젝션 되면서 시료들이 이렇게 컴프레션 되고 분리가 스무스하게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계획을 했던 거죠. 그래서 막상 해보니까 폴리스타이렌 나노 파티클들이 이런 형태의 레졸루션으로 분리가 성공이 된다. 뭐 그러면서 이제 티오리도 좀 만들고 퍼블리시도 좀 하고 이제 그러다가 이 제가 채널 만드는 이게 지금 갑자기 멈췄는데요.
네, 그런 일을 하다가 이제 그 채널을 가지고선 그 후에 이 세포 안에 있는 오가넬들, 마이토콘드리아라든가 이런 그 포악시존 같은 그런 입자들을 분리하는데 이제 이 응용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셀 호모지네이트라고 해서 이것은 지금 휴먼 엠브리오닉 키드니 셀입니다. 이 키드니 셀 배양을 해서 셀을 적당히 파쇄를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오가넬들을 분리해 보면 이렇게 피크가 두세 개가 얻어지게 되고요. 이 조건에서는 의외로 이것은 폴리스타이렌 파티클들 기준으로 볼 때 6마이크로, 4마이크로, 2마이크로가 거꾸로 반대 순서로 분리가 되는 그런 형태가 얻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측하기를 여기 F3는 F4가 그런 마이크론 사이즈 파티클 것이다 예측할 수 있고, 현미경 작업을 통해서 이게 이런 모폴로지가 있고, 또 지금 웨스턴 블랏을 통해서 이 안에 F3는 마이토콘드리아하고 그다음에 F4는 프락시점이 더 인리치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프랙션이다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도 하고, 그다음에 프랙션 F1이 되게 큰데 여긴 또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해서 이쪽만 따로 받아서 한 번 더 분리를 해보게 되면 뭐 뉴클레스라든가 튜블린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른 분리 시간대에 빠져나온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물론 저희가 이걸 컬렉션해서 단백질 확인도 하고 LCMS로 이제 많은 작업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있었는데 근본적으로 제가 이런 이 장비를 조금씩 모디파이 하는 것들을 즐기다 보니까 이런 연구들을 하게 됐습니다. 한 번은 FFP 채널과, 얘는 사이즈별 분리라는 분리 장치고요. 아이솔렉틱 포커싱이라고 해서 단백질을 아이솔렉틱 포인트 PI별로 분리를 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거를 두 개를 엮어서 패럴렐하게 만들면 이건 2디멘셔널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거기다가 이제 버퍼에서 바로 작동을 하니까 엠폴라이트 사용을 해도 FFP 시스템에서 싹 제거를 할 수 있으니까 단백질이 나중에 회수가 되면 훨씬 좋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의 그 채널에서 단백질들을 PI 형태로 먼저 분리를 하고, 그 다음에 FFP 채널을 이렇게 6개 패럴렐로 만들어서 멀티 레인 시스템의 채널을 구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형태의 지금 이제 여기 지금 단백질이 주입이 되면 전기장을 걸면 얘들이 이제 PI 레벨에 따라서 서로 위치가 쭉 바뀌면서 단백질들이 이제 분리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위에 있는 6개 라인을 통해서 플로우를 주입을 시켜서 단백질들을 이쪽 FFP 채널로 보내게 되면 단백질들이 처음에는 PI 레벨로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는 사이즈별로 또 분리가 될 수 있는 그런 2차원으로 이제 작동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이제 시스템에서 이것을 지금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면 이 PI 분리를 하지 않고 FFP 채널만 가지고선 단백질 분리하면 1, 2, 3, 4가 분자량 크기별로 이렇게 분리가 될 수 있는 이런 이제 스탠다드를 택해서 저희가 이제 데몬스트레이션을 했는데 1번, 2번, 3번, 4번 레인에서 지금 각각 분리되는 그 PI 레벨로 분리가 되면, 예를 들어서 3번 레인은 pH가 PI 밸류가 5.3에서 6.5 정도에 해당하는 단백질들이 이 3번 레인에서 분리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3번 레인에 단백질 1번, 3번이 PI가 5.8, 6.2니까 그 레인지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단백질들을 지금 여러 채널에서 PI별로 분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크기별로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오믹스 연구에 응용할 수 있는 한 플랫폼으로 저희가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연구들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실험실이 점점 커지면서 중요한 거는 기기 개발을 하면 뭐 퍼블리시하기도 좋고 재밌습니다. 근데 나중에 통계를 보니까 뭐 사이테이션도 잘 안 되고 또 이 큰 연구단들하고 끼어서 연구를 하려고 보면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뭐가 응용이 돼야지 그쪽에 이제 공동 연구를 참여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 실사구시가 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응용 연구 쪽으로 많이 돌아서게 됐는데 리포프로틴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리포프로틴은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우리 혈액 속에 리피드를 전달하는 그런 그 매개체죠. 이제 덴서티가 다른 종류가 있어서 하이 덴서티, 로우 덴서티, 베리 로우 덴서티 이렇게 세 가지 클래스의 덴서티를 갖는 리피드들이 있고요. 크기가 5에서부터 한 80나노미터 정도가 됩니다. 근데 리피드가 이렇게 글로뷸라 쉐입이기 때문에 가운데는 뉴트럴한 중성지방, 트라이아실 글라이콜 또는 콜레스테롤 에스터 같은 것들이 있고, 외벽에는 포스폴리피드가 있어요. 단백질들도 있고. 근데 HDL과 LDL의 역할이 다른 걸 잘 아실 테지만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 즉 HDL은 그 체내 조직에 있는 과잉 팻을 지방을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가져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좋은 콜레스테롤을 하고, LDL은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서 들어온 많은 팻이 조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나쁜 콜레스테롤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특히나 이 LDL이 이 죽상 동맥 경화증이라고 해서 이 코로너리 아터리 디즈라고 하는데, 이 캐드가 걸리게 되면, 캐드 질환이 나타나게 되면 혈관 내벽에 인플라메이션이 생기면서 혈관벽이 좁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럼 결국은 이제 하르텍 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의학적으로 이런 그 악시데이션이 일어나는 게 이 플레이크 형성이 먼저 되고, 플레이크라는 것은 또 LDL이 악시데이션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건 의학적인 얘기고, 화학적으로 들여다보면 LDL이 악시데이션 되는 게 아니라 LDL 안에 있는 리피드가 악시데이션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파스폴리피드 같은 경우에 지금 파스파티딜콜린인데 22대 6이라고 하는 더블 본드 6개가 들어있는 체인이 있어요. 이 체인에 악시데이션이 일어나면 이런 하이드록실레이션이 된다거나, 뭐 헤드 그룹이 잘려서 하이드록실레이션이 된다거나, 또는 이 더블 본드가 있는 체인 전체가 통째로 잘려나가는 이런 악시데이션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FFF 시스템을 가지고 HDL, LDL, VLDL을 분리를 합니다. 이건 밑에 것은 환자실이고요, 위에 것은 스탠다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게 HDL 픽인데, 이 분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이 홀로 파이버 시스템을 또 사용을 하게 됐고요. 홀로 파이버라는 것은 멤브레인 형태의 파이버입니다. 내경이 뭐 한 10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데, 이 중공사막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또 시중에서는 그 필터, 물 정화하는 데 많이 쓰이는데요. 이 홀로 파이버가 플로우 펌핑을 하게 되면 일부는 이 채널 벽으로, 멤브레인 벽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자체가 하나의 FFF 채널로서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저희 시험에서 이런 이제 그 어셈블리 하는 기술을 조금 좀 개량을 해서 가다가 나중에 이제 이런 6개짜리 멀티플렉스 형태의 홀로 파이버 모듈을 만들어서 시럼 샘플 같은 것들을 한 번에 100 마이크로씩 인젝션 할 수 있는 그런 그 하이트루프 시스템으로 이제 저희가 이런 개량들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100 마이크로가 양이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100 마이크로리터의 플라즈마면 단백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꽤 많은 양인데, 저희가 여기 HDL 컬렉션해서 리피드 추출하고 LCMS를 리피드를 분석해 보면 악시다이즈된 리피드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PI, 파스파티딜 이노시톨이라고 하는 PI의 체인이 18대 0, 20대 4에 해당하는 이 아실 체인 시스템을, 이 분자를 얼마나 억시데이션 됐는가 보려면 이제 싱글 억시데이션 된 거랑 더블 억시데이션 된 것이 이 매스 픽을 통해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얼마나 억시데이션이 진행이 됐는가.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뭐 HLV는 H는 HDL, L은 LDL, V는 VLDL이고요. 이게 지금 캣 환자의 경우에 싱글 억시데이션이 얼마나 진행이 됐는가 보면 H는 한 정상은 10%인데 환자의 경우에는 뭐 한 20% 정도, 그러니까 훨씬 2배 정도 많은 억시데이션이 진행이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이 연구를 통해서 이게 싱글 억시데이션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되게 시스테매틱하게 진행이 되더라, 뭐 이런 그 간접적인 이제 결과를 찾아냈었고요. 제가 리피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리피드 얘기를 좀 더 드리려고 하는데, 리피드가 바이올로지컬 멤브레인의 백본이죠. 이 자체가 그 멤브레인 구성 성분인데, 여기 지금 콩나물처럼 그려져 있는 것이 이 헤드가 화학적으로 들여다보면 이 글라이솔 백본을 기준으로 해서 파스페이트와 이쪽 폴라 헤드 그룹들이 붙어 있는 그 이 부분이 이 동그랗게 그린 거고요. 밑에 테일 2개는 아실 체인입니다. 그러니까 아실 체인의 탄소 숫자와 더블 본드 숫자, 그다음에 이 헤드 그룹의 종류, 이것만 컨비네이션을 돌리면 수천 개의 리피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포스폴리피드 자체가 멤브레인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고, 얘네들이 그 셀과 셀 간의 신호 교환, 이게 이제 질병 전달 뭐 이런 거하고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제 리피드에 대한 그 관심이 프로테오믹스 쪽도 있지만 리피도믹스라고 하는 연구 분야가 또 큰 관심들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포스폴리피드 외에도 이런 중성지방으로 알고 있는 트라이실클라이솔, 콜레스테롤 에스터스, 그다음에 스핑글리피드, 피부에 많은 뭐 스핑글리피드, 이게 당이 들어가 있는 리피드 되게 복잡합니다. 저희 실험실에서는 이 LCMS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요. 오비트랩 시스템 가지고 non target identification, 이게 분자 식별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타겟들을 정한 다음에 다시 퀀티테이션을 뭐 트리플 쿼드러플 시스템 가지고 분석을 하고요. LC는 저희가 실험실에서 컬럼을 캐필러리 안에다가 1.7 마이크로미터짜리 C18 파티클들을 직접 채워서 컬럼 충전을 하게 되면 한 1불 정도 들이면 컬럼이 하나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는 이런 컬럼을 사려면 한 1,000불씩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이제 실험실에서는
무수히 많은 컬럼을 제작을 해서 저렴하게 작업하는 게 편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사용을 했고요. 이런 홈메이드 컬럼이 가지고 있는 퍼포먼스 보시면 이 리피드 분리가 거의 GC 피크처럼 이렇게 샤프하게 얻어지죠. 왼쪽은 포지티브 아이언 모드에서 분리된 건데 이게 하이드로포비시티가 증가하는 순서로 분리되기 때문에 여기 체인 길이가 제일 길은 트라이슬클라이서가 제일 늦게 나오고요. 오른쪽 보시면 얘는 이제 지금 카디올 리핀 같은 리피드가 제일 느리게 분석이 되는데 홈메이드 컬럼이지만 리텐션 타임 그 베리에이션은 6초 정도 이내로 컨트롤이 되는 아주 훌륭한 그런 디바이스입니다. 리피드 분자 구조는 어떻게 찾냐면요. 이 PI 16대0, 18대1을 하나 예를 들어 보면 지금 포스폴리피드 구조인데요. PI는 이너스톨이 붙어 있어요. 끄트머리에. 그래서 이너스톨 헤드 그룹이 160인데 MSMS 즉 그 텐덤 매스 스펙트로미터를 하게 되면 처음에 이 카복실레이트 그 아슬 체인이 잘라질 때 이런 카복실레이트로 만들어지면 요 두 개 픽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이 뒷부분이 이렇게 프래그먼트 이온이 만들어집니다. 또 키텐이 잘리는 부분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걸 컴퓨터로 조합을 하게 되면 이 분자 구조가 헤드는 PI고 16대0에 18대2다. 이런 구조를 컴퓨터로 찾는데 이게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커머셜 시스템이 소프트웨어가 없어서 저희 실험실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쓰다가 요즘에는 이제 커머셜 시스템을 씁니다. 자, 이거 가지고 어떤 일들을 했냐면 제가 이제 조금 재밌는 얘기를 좀 한두 가지 소개를 드리면 하이팻 다이엇을 하게 되면 쥐의 뇌에 있는 리피드가 크게 교란이 된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하이팻 다이엇 주로 이제 이 saturated fat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하이팻 다이엇을 하게 되면 이제 비만, 뭐 인지 기능 저하 뭐 이런 것들이 이미 알려져 있고 하이팻 다이엇을 하게 되면 이제 좀 더 화학적으로 들여다보면은 그 기억력을 관장을 하는 히포캠퍼스, 그다음에 에너지 업테이크 관련된 그 하이포탈라머스 이 두 기관에 인슐린 레지스턴스,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연한 기회에 서울대에서 이 쥐 연구하시는 그 교수님과 성재경 교수님이라고 그 커다란 그 쥐를 생산하는 그 랩을 갖고 있습니다. 큰 국가에서 지원하는 센터인데 그 쥐를 두 그룹을 나눠서 5주 된 쥐를 하이팻 다이엇과 노멀 다이엇을 8주간 진행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4주는 다시 휴지 기간 동안 4주 동안 노멀 다이엇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반반 나눠서 4주간 하이팻을 또 하이팻과 로우팻으로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단계별로 쥐들이 6단계가 있고 쥐 뇌의 조직은 이제 우리가 그 냄새를 맡는 올팩토리 벌브, 그 다음에 인지기능 콜텍스, 그 다음에 하이포탈라머스와 히포캠퍼스 이 네 군데 조직을 저희가 각각 6마리씩 이렇게 해서 시료가 한번 온 적이 있었어요. 그쪽에서 시료를 주면서 체중이 이렇게 늘어난다. 이제 지금 밑에는 위크죠. 주별로 쭉 진행이 되면서 노멀 다이엇은 아주 스테디하게 올라가는데 하이팻 다이엇은 크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다시 노멀 다이엇을 하게 되면 내려왔다가 다시 하이팻을 먹기 시작하면 또 급격하게 올라가죠. 이게 이제 요요 현상도 이런 거랑 관련 있는데 혈당량도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요. 전체 콜레스테롤도 비슷합니다. 이게 지금 하이팻을 투여했을 때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딱 하고서 이제 한 LCMS 분석이 다 끝난 겁니다. 한 6개월, 여기서부터 한 페이지 넘어가는데 한 6개월 걸린 건데. PCA 플롯이라고 해서 이제 프린시펄 컴포넌트 어널리시스를 하게 되면 리피드 패턴 전체를 볼 수 있는 통계적인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NNN, FNN 하는 것이 그 그룹의 6마리 전체 리피드 패턴을 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보시면 하이팻 그룹과 로우팻 그룹이 뚜렷하게 갈라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또 이 볼케노 플롯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뭘 그린 거냐면 우리가 스튜던 T 테스트를 해서 하이팻 그룹과 로우팻 그룹에 대한 그 통계적인 비교를 할 때 P-밸류라고 하는 그 값이 얻어지죠. P-밸류를 로그 값으로 표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몇 배 변했는가, 2배 변했나, 3배 변했나 하는 것을 이 폴드 체인지로 해서 로그 2로 잡으면 여기 지금 1이라고 하는 숫자가 빨간 색깔로 2배 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위는 P-밸류가 0.001입니다. 그러니까 이 upper right hand corner가 이게 2배 이상 P-밸류는 0.001 이하인 겁니다. 뭔 얘기냐면 2배 이상 증가하고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리피드가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FNF는 하이팻을 계속 투여를 한 거고요. NNN은 로우팻만 계속해서 투여를 한 거예요. 그 두 개의 폴드 레이셔가 이만큼 온다는 것은 이제 쥐 내에 리피드 레벨이 크게 변했다는 것인데요. 이걸 보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는 게 올팩츄얼 벌브는 냄새 맡는 쪽이고요. 하이포탈라머스는 신경계통 관장하는 쪽인데 DG가 크게 증가합니다. DG가 노멀과 하이팻을 보면 2배에서 3배 정도 증가하죠. 또 이쪽 NNN과 FNF를 봐도 3배 이상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콜텍스고 뭐고 다 DG 쪽이 크게 증가를 해요. DG가 증가한다는 것은 중성지방이 뇌에 찬다는 것인데요. 저희가 이거 말고도 당뇨가 걸린 쥐, 그다음에 운동을 한 쥐, 운동을 안 한 쥐, 뭐 이렇게 쭉 비교를 해보면 당뇨가 걸린 쥐의 혈액 속에 DG가 크게 올라갑니다. DG가 올라가면 이제 염증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그 부수적인 나오는데 쥐의 뇌가 먼저 DG가 이렇게 차인다는 얘기는 뇌가 일단 먼저 교란을 먼저 받고 그다음에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적어지기 때문에 더 많이 먹는 게 아니냐, 그런 식의 그 해석이 문헌상에 있는 것들을 보고선 이게 많이 먹으면 우리가 좀 행동이 좀 느려진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실제로 이 뇌에 있는 리피드 컴포지션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도 또 리피드하고 관련이 좀 있는데요. 알츠하이머 여기 지금 보시면 이리버서블이라고 써놨죠. 우리 제가 화학 공부하면서 리버서블, 이리버서블을 화학에서 처음 배웠는데 이리버서블이라는 얘기죠. 회복이 안 되는 질환인데 이게 10년 전 통계가 이미 2050년 되면 131 밀리언 정도가 알츠하이머를 앓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뚜렷한 그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은 뉴런 속에, 뉴런 주위에 그 아밀로이드 베타가 플레이크를 형성을 하면서 그다음에 신호 전달을 막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인지 기능에 저하가 오는 것인데 알츠하이머보다 전 단계는 경도이지 장애라고 하죠. 마일드 커그니티브 임페어먼트라고 해서 MCI라고 하는데, 근데 이 MCI도 진단을 받으면 80%의 MCI 환자가 6년 안에 알츠하이머로 간다라는 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MCI 그러면 이미 진행이 다 된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MCI보다 더 먼저 찾아낼 수 있는 게 그게 시급하다라고 하는 게 문헌상의 이야기들인데요. 근데 뚜렷한 몰레큘러 마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문헌상에 보면 리포프로틴, 아까 말씀드렸던 리포프로틴에 있는 리피드가 알츠하이머 환자에게 크게 교란이 되더라, 이런 문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연한 기회에 이제 서울대, 연대 병원에 있는 교수님들하고 이 시료를 이제 제공받아서 하게 됐는데, 지금 FFF를 가지고 LDL, HDL 분리를 해보니까 여기 이제 풀드 컨트롤 정상입니다. 이게 지금 환자들이 평균 나이 72세 플러스 마이너스 2.5세 정도라서 다 70세 이상인데 풀링을 해보니까 이게 그렇게 뚜렷한 변화가 없어요. 근데 개별적으로 인젝션 해보니까 이쪽에 컨트롤, 이게 나이 드신 분인데 컨트롤 건강하거든요. LDL, VLDL 레벨이 되게 낮아요. 이게 이제 특이한 겁니다. 이게 캐도 환자 또는 심장 질환 환자들은 이 LDL 값이 크게 증가를 하는데 MCI나 AD 쪽에 보시면 벌써 LDL이 크게 교란되는 게 보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건강한 사람과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인데, 저희가 이제 이 시료를 가지고서 여기도 이제 지금 이 볼케노 플랫을 그려보니까 요 밑에 보시면 LDL만 놓고 보실 때 알츠하이머하고 정상하고 비교를 해보면 2배 이상 증가한 리피드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건 혈액 속에 있는 리피드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분석을 하면서 통계 처리 몇 가지 더 해가지고 이게 이제 바이오마커 캔디드로 한 14개 정도를 추려가지고 또 다른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것은 브레인 MRI 데이터입니다. 브레인 MRI를 하게 되면 어디에 뇌에 손상이 있는지가 이제 나오잖아요. 그거를 여기 지금 degree of white matter, 이쪽에 atrophy,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자, 이 PVWM을 다 발음하기도 힘들지만 0은 데미지가 없는 거고 3은 데미지가 큰 쪽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데미지가 커지는데, 저희가 찾은 그 몇 개의 리피드들이 환자의 진단을 받든지 아닌지 관계없이 데미지 레벨과 리피드 레벨을 뒤져보니까 이런 코릴레이션을 갖고 있는 거죠.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 얘네들이 이제 저희가 찾은 그 리피드 바이오마커 캔디디트로 이런 통계 리시버 오퍼레이팅 캐릭터리스틱 커브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그려가지고 이제 바이오마커 캔디디트로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끝으로 이제 제가 이제 엑소점 얘기를 조금만 드릴 건데요. 엑소점도 FFF로 분리할 수 있는 이런 바이올로지컬 파티클이고요. 엑소점 크기는 30에서 한 100
또는 150 나노미터까지 얘기를 합니다. 엑스트라 셀룰라 베스클은 엑소좀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이크로 베스클도 있어요. 여기 마이크로 베스클. 그런데 이 엑소좀은 안에 이제 셀 안에서 입자가 이렇게 만들어져 갖고 바깥으로 이제 엑소사이토시스를 통해서 나가게 되는데, 셀 속에 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역할도 하고, 또는 여기에 지금 질병 관련된 인자들이 mRNA나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 나가니까 다른 세포에 이게 엔도사이토시스로 들어가게 되면 다른 세포에 질병 전이가 되는, 그러니까 튜머 메타스테시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엑소좀에 대해서 이 튜머 이뮤 시스템 연구하는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그 바이오 쪽에서 엑소좀을 아이솔레이션하는 키트도 큰 바이오 산업 중에 한 가지고요. 저희는 이게 들다 보니까 엑소좀 FFF로 분류하면 되겠는데 하고 어떤 의사 선생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시료를 주시면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제 환자 시료, 프로스테이트 캔서, 전립선암이 걸려 있는 환자 시료에 니오시로, 소변 시료에서 엑소좀을 센트리퓨지를 아이솔레이션하고 그다음에 FFF 채널에 집어넣은 겁니다. 집어넣었더니 이렇게 크기별 분리가 됐는데 이 50나노, 100나노, 200나노미터가 순서적으로 분리되는 거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엑소좀 크기가 그 정도 될 것이다. 그럼 프랙션을 쭉 받아가지고 현미경으로 봅니다. 이 사이즈가 실제로 사이즈 순서대로 분리가 된 게 맞는가 보고, 이 비교를 하다 보니까 재미난 게 정상인과 환자 간의 엑소좀 양이 달라요. 환자 3분의 2 정도를, 정상인에 비해서 3분의 2 정도를 인젝션 했는데도 불구하고 엑소좀 픽이 꽤 브로드하고 인텐시티도 커지고, 리텐션 타임이 길어졌다는 얘기는 사이즈가 커졌다는 얘기가 되고요. 인텐시티가 커지면 양이 많아진 거고 된다는 반증이죠. 그래서 이게 분명히 또 사이즈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사이즈별로 이제 엑소좀을 프랙션을 받아서 2개의 사이즈로 이제 분석을 해봤어요. 여기 지금 페이션트 컨트롤 레이쇼라는 것은 정상인하고 비교해서 특정 리피드가 몇 배 증가했는가. 1 그러면 이제 정상이 똑같은 거고요. 1.5 그러면 1.5배 증가한 거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오리지널은 FFF 사용을 하지 않은 거고요. F1은 FFF 프랙션에서 사이즈가 작은 거, F2는 큰 쪽입니다. 보시면 사이즈 작은 쪽이 훨씬 더 스핑고마일린이나 이 PS가 사이즈 적은 쪽이 더 많이 증가를 하는 거죠. 반면에 다른 리피드 그룹들은 변화가 없어요. 또 여기 지금 DAG나 TAG, 트라이슬 중성지방입니다. 콜레스테롤. 얘네들은 레벨이 전체적으로 내려가면서 사이즈에 관계가 없어요. 이건 무슨 연유인가 이제 저희가 문을 뒤져보니까 암 환자들이 점점 체중이 빠지죠. 체중이 빠지다는 게 세포 안에 있는 퓨얼 몰레큘, 주로 이제 중성지방을 얘기하는데, 이 중성지방을 하나의 에너지 몰레큘로 보는데 그것들이 소모가 되면 세포 안에 적어지는 거죠. 그게 적어지면 엑소좀으로 나가는 거에도 이 중성지방 양이 크게 줄어든 거. 그러니까 이제 커케시아가 관련된 이야기라고 이제 문헌에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게 지금 환자의 엑소좀, 암 환자의 엑소좀에 이것들은 줄고 다른 것들은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늘어난 것도 뭔가 들여다보면 파스파티딜세린, 요즘 방송에 많이 나오죠. 파스파티딜세린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세포 안에 이렇게 세포벽 안쪽 벽에 파스파티딜세린이 주로 있다가 세포가 이제 죽을 때가 되면 얘들이 바깥에 나가서 포스파티딜세린이 이렇게 살랑살랑 흔들면 매크로페이지가 와서 PS가 바깥에 있구나. 쟤는 그럼 공격 대상. 그것은 세포를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포가 알아서 사멸이 되는 것인데, 암세포가 살아남으려면 이 PS를 바깥으로 안 내보내거나 아니면 엑소좀을 통해서 바깥으로 내보내면, 그러면 암세포가 매크로페이지한테 잡혀먹히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 논리로 유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엑소좀 들여다보니까 PS가 크게 증가를 하는데 그것도 특정 체인들이 증가를 해요. 그래서 또 문헌 뒤져보니까 이거 지금 이 특정 체인을 합성을 하는 신테이스 효소가 이 프로스테이트 캔서 셀에 크게 증가를 하고, 또 PS라는 것 자체가 캔서 전이의 캔서 메타스테시스의 하나의 마커다라고 하는 문헌들이 이미 나와 있더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엑소좀 가지고 이걸 확인을 한 셈이 되고요. 그래서 FFF 가지고 LCMS랑 연결해서 그런 일들을 저희가 이제 수행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제가 한 5분만 최근에 이제 FFF를 가지고 질량 분석기랑 연결하는 일들을 이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FFF와 질량 분석기를 연결하면 한두 가지 장점이 생기는데요. 뭐냐면 채널 안에 멤브레인이 있기 때문에 그 안으로 용액들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이 바이오 시료들이 가지고 있는 솔트, 이 솔트하고 잡스러운 분자들을, 작은 분자들을 다 제거할 수가 있고 커다란 입자들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FFF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온라인 디솔팅이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버퍼를 쓰니까 인텍트한 상태로 바이오 분자들을 분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맹점이 뭐냐면 플로레이시 커요. 질량 무섭게 사용하기에는. 그래서 시스템을 미니처라이즈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이제 이런 거 설계하고 뭐 이러는 거는 또 되게 즐기는 편이라서 신바람 나게 만들어가지고 청계천을 뻔질나게 왔다 갔다 하고, 저희 학생들 뭐 제가 다 가지는 않지만 학생들이 열심히 청계천 다니면서 어디는 기술이 좋고 저기는 뭐 설계도를 줘도 안 되고 뭐, 그러니까 하나 만드는데 엄청나게 트라이얼 앤 에러를 하고 연구비 갖다 넣으면서 괜찮은 이 머신샵을 찾아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제작을 해서 질량 분석기랑 붙이면서 플로레이트를 1mm per minute을 쓰던 거를 25 마이크로리터 per minute 이런 정도로 내릴 수 있는 데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단백질을 직접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트랜스퍼린이 분자량이 78,000이거든요. 그러면 이 단백질 표면에 질량 분석기를 들어가면서 프로톤이 쭉 달라붙어 가지고 프로톤이 뭐 45개 붙어 있는 분자 피크 46개 이렇게 멀티플리 프로토네이트 피크가 얻어지게 됩니다. 이걸 디컨볼루션 하면 분자량 계산이 되는 거죠. 또 여기 밑에 보시면 다이머, 트랜스퍼린 다이머면 이제 분자량이 15만 정도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다이머 픽들이 같이 섞여 나옵니다. 근데 얘네들이 들어가면서 인솔스 프래그멘테이션을 하기 때문에 들어가면서 조금 깨져요. 깨지다 보니까 다이머가 모노머가 되죠. 그래서 모노머와 다이머가 혼합된 픽이 이렇게 나중에 얻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FFF를 가지고 하게 되면 여기 지금 베이스라인 이 정도면 상당히 깨끗한 건데요. 그냥 단백질을 그 상태로 집어넣으면 이 밑에 베이스라인이 이렇게 두툼해져서 분석이 되게 어려워지는 그런 걸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ICP 인터페이스로 되어 있는 질량 분석기에 연결하게 되면 메탈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이오 머티리얼이 무슨 메탈 하시겠지만 상당히 많은 단백질들이 금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카보닉 엔하이드레이스, 얘는 뭐 징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UV 디텍터로 나온 이 피크지만 ICP 매스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특정 메탈에 대한 시그널을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뭐 페리틴 같은 건 당연히 철이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경우는 렁캔서 환자의 폐암 환자의 플라즈마인데, 뭐 커퍼가 1번 픽, 2번 픽이 두 개가 다 나와야 되는데 1번 픽이 되게 감소했다. 그럼 1번 픽이 뭐냐? 거기만 받아가지고 프로티오믹스 분석해 보면 무슨 단백질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는데, 사실 생각보다는 그 프로티오믹스 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해서 많이 진행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금속들을 선택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응용성 제가 보여드렸던 거고요. 또 최근에는 헤파토셀룰라 카시노마라고 해서 이것은 간외 담관암입니다. 이 간외 담관암은 발병률이 뭐 이게 지금 치사율이 매우 높아서 걸리면 뭐 거의 사망에 가깝게 되고, 또 마커가 별로 없어서 이것도 지금 이제 마커 연구들을 많이 하는 타겟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리포프로틴 안에 리피드가 있으니까 이거 직접적으로 분석을 해보자. 그래서 리포프로틴 아이솔레이션 된 거를 FFF 채널에 집어넣게 되면 사이즈 분리가 되죠. HDL과 LDL이 분리되는데 그 안에 특정 리피드만 시그널을 뽑아낸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환자고요. 간암. 헤파토셀룰라 카시노마는 이거는 간암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간외 단간암하고 헷갈렸는데요. 간암이고요. HDL 까만 것은 정상인이에요. 그 정상인에 비해서 간암 환자의 그 특정 리피드가 이렇게 감소한 거니까 이걸 뭐 리피드 전체를 회수를 하고 익스트랙션하고 LCMS 분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데 비해서 FFF 가지고 한 번에 질량 분석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지금 PI 같은 거는 HDL에서는 증가를 했는데 환자가 LDL에서는 감소하죠. 서로 크로스오버 하는 게 나타나니까 이쪽에 마커를 잘 찾으면 이것도 하나의 스크리닝 툴로 쓸 수 있지 않는가, 뭐 이런 가능성들을 저희가 연구 보고를 했었고요. 이것은 뭐 제가 그냥 좀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많이 진행된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이 엑소점을 FFF와 질량 분석기를 연결을 해서 엑소점 안에 있는 질병 관련된 리피드를 찾는 게 이제 최근에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고요. 여기 지금 LCMS를 통해서 저희가 뭐 타겟 리피드들을 찾아낸 다음에 FFF를 이용을 해서 그 엑소점 아이솔레이트를 인젝션을 하고, 일부는 멀티 앵글 라스케터링을 통해서 크기 계산도 하고 사이즈 계산, 그다음에
FFF와 메스를 통해서 리피드 분포를 직접 들여다보는 연구들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그 엑스트라 헤파틱 콜레지오 카시노마라고 해서 간 외 담간암인데요. 이게 지금 5년간 서바이벌 레이트이 20% 평균 그 정도밖에 안 돼서 상당히 치사율이 높은데 저희가 이제 지금 그 환자 치료와 정상인 치료를 비교해 보면 엑소점 내에 있는 특정 리피드들의 양이 이렇게 변화하는 것을 이렇게 비교를 한 것이고요. 이 PCA 플러스를 보시게 되면 지금 10명 정도의 환자 시료들을 컨트롤과 암 환자 이렇게 비교해 보면 PCA 플러스 자체가 리피드 패턴이 다르다, 크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히트맵을 또 그려보면 빨간색 농도가 증가하는 거고요, 파란색은 감소하는데 이 각각의 그리드 스퀘어 하나는 한 환자의 데이터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제 증가하는 리피드도 많은데 저희가 이 캔디디트로 골라가지고 하이스피드 스크리닝을 하는데 쓰려고 했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연구하는 이제 제가 지금 현재 실험실에서 진행 중인 것이 이 살라이바입니다. 이게 한자로는 타액이라고 하고 그냥 간단하게 침이라고 하죠. 근데 이 살라이바도 생물학적으로 매우 유용한 바이올로지컬 플루이드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워낙 묵다 보니까 묽어서 이렇게 큰 그 검출 가치 측면에서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최근에 코로나 분석도 침으로 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이 살라이바가 이 안에 단백질도 있고 리피드도 뭐 엔자임 여러 가지 다 들어 있습니다. 쉽게 얻을 수 있고 뭐 이렇게 바늘로 찔러서 얻는 게 아니니까 시료 얻기가 용이하죠. 그런데 비해서 이게 99% 이상이 물이라서 분석이 쉽지 않은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뭐 오랫동안 이 작업을 하면서 리피드가 살라이바 0.5ml만 가지면 리피드 분석을 뭐 한 100번 이상 할 수 있는 만큼 제가 이 나노 플로우 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그런 그 센서티비티는 많이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살라이바 안에 엑소점과 마이크로베스크를 동시에 보자. 마이크로베스크는 한 1마이크로 정도까지 사이즈가 큽니다. 그래서 FFF 분리를 조금 이제 신경을 써서 시도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성공을 해서 보시면 엑소점과 마이크로베스크리 이렇게 두 개가 동시에 분리가 되고 그다음에 이 웨스턴 블라스를 통해서 이게 엑소점과 마이크로베스크리 맞느냐 하는 이제 컨퍼메이션도 하고 최근 들어서 왜 안 넘어가? 예. 자, 이제 지금 이제 엑소점과 마이크로베스클 안에 있는 특정 PS 이 파스파티딜 세린이 혈액에는 없어요. 근데 이 살라이바에는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PS가 또 이 암과 관련된 마커로 많이 알려져 있어서 지금 저희가 몇 가지 PS들을 들여다보면서 일부는 환자 치료가 엑소점에서는 증가하고 또 마이크로베스클도 같이 증가하는데 또 다른 리피드 분자들은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니까 이게 지금 모두가 다 증가하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통계적인 처리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빨리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말이 꼬이긴 했는데요. 정리해드리면 플로우 FFF와 여러 가지 분석 장비들을 오프라인으로 컴비네이션 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보다 이런 그 바이오 입자들을 크기별로 분리를 하고 또 그 안에 들어있는 정보들을 뭐 오믹스 정보들을 우리가 분석하는데 응용할 수 있고 최근 들어서 저희가 이제 FFF와 질량 분석기를 온라인으로 연결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 자체가 잘하면 하이스피드 스크리닝을 할 수 있는 툴이 되겠다. 그것도 이제 질병 관련된 리피드들을 분석하는데 하나의 그 툴로서 좀 발전이 되면 어떨까 그런 기대를 걸어봅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지금 저희 박사과정 학생들이나 이 연구에 참여했던 학생들 이름이 들어가 있고요. 또 주변에 서울대 의대와 연대의대 많은 교수님들이 작업해 주셨고 아까 그 ICPMS는 당국대 지금 퇴직하셨지만 당국대 이문빈 교수님이 직접 손으로 작업을 해서 데이터들을 많이 뽑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재단 연구 많이 지원을 받았는데 연구재단에도 감사를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마다 제게 큰 힘이 되면서 연구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힘이 돼주신 우리 화학계 회원 또 특별히 분과의 회원들 분석분과 회원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훌륭한 연구 결과를 저희 그 회원님과 같이 공유해 주시고 저희 분석학 분야에 크게 기여해 주신 오늘 기존 강연을 해 주신 문미애 교수님께 큰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네.